이게 중단했다는 말만 갖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이 점이 그 소위 말해서 복합형이라고 하는 거, 복합사량이라고 하는 게 왜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 중에 바로 이게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사례형 사량 문제를 풀 때는 판사의 입장에서 풀어야 돼요. 판사의 입장에서. 이 설문은 제3자가 그냥 객관적으로 보는 건데 판사는 아까 말한 대로 변론주의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설문에 드러난 사실이 전부 다 사실이 아니에요. 다 믿으면 안 돼. 그러니까 옛날에 사법시험 볼 때는 설문이 나오는 대로 그게 다 팩트에서 그게 법리만 검토하면 됐는데 이 변시가 되면서 소위 말해서 민법하고 민사소송법 합쳐지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색해하는 것이 바로 이 변론주의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설문에 드러난 것이 다 내가 검토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깜빡깜빡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는 그러나 굉장히 기초적인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 변론주의에 이게 어떻게 발전을 앞으로 하느냐. 변론주의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입니다. 주요 사실의 주장은 니들이 해라. 당사자가 해라. 야, 자백하면은 그거는 구속력이 있어. 증거는 니들이 내. 이 증거는 그런데 이 사례형에서는 다 증거가 제출됐다라고 전제를 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무시해도 돼요. 이 두 가지인데, 야, 그러면은 주요 사실의 주장에 관해서 그러면 헷갈리기 시작하게, 여기서 이제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소위 말해서 이게 주요 사실이냐, 아니면 판사가 그냥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간접 사실이냐를 혼동케 하는 문제들이 이제 섞여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아주 간단하니까 그런 거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자백의 구속력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설문이 앞으로 사례형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사자들끼리 주고받으면서 자백하라고 뭐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어려운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면. 뭐라고 주장하면 아, 그건 맞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제 주요 사실, 자백 구속력이 되려면 원칙적으로 주요 사실에 관해서만 되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출제자들은 뭘 내느냐. 소위 말하는 여러분 아시는 권리 자백의 문제를 끼워 넣습니다. 권리 자백의 문제가 판사가 임의대로 다 그거는 당사자들이 주장에 구속받지 않고 임의대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중간에 회색지대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소유권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서 그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라는 자백을 했을 때 이게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는 문제 판례도 있고요. 그래서 문제가 앞으로 어려워지면 이처럼 주요 사실과 간접 사실을 혼동하게 내는 문제들이 이제 툭툭툭 던져지면서 되고 그다음에 권리 자백 문제하고 주요 사실 자백을 섞어가지고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시험지를 딱 받아보면 이건 일종의 평면이에요. 평면. 그러니까 이런 팩트들이 시험지에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추가 사실을 해가지고 소송으로 들어가서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 노란 것들은 예를 들어서 간접 사실이고 이 파란 거는 주요 사실이라고 예상을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소송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버튼을 누르면 이 막대기들이 3차원적으로 한번 이게 솟아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소송으로 들어가서 눌러봤다. 그러면은 간접 사실들은 그냥 쭉 올라오죠. 주요 사실들은 올라오는 것도 있고 안 올라오는 것도 있어요. 올라올 수 있는 거는 당사자들이 주장한 거, 변론한 것만 올라옵니다. 그래서 변론하지 않는 거는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평면적인 시험장에 보고 그 다음에
간접 사실과 그 주요 사실을 분리하고 그러면 주요 사실 중에서 주장하지 않는 건 이렇게 지워서 현출시키지 않고 그 다음에 답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합 사례형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메모를 오늘 이렇게 드린 이유는 이 사실 여기 보면은 두 팩트로 나눠서 정리를 했어요. 요약을. 첫 번째는 사실관계라 그래가지고 메모를 이렇게 간단히 했습니다. 두 번째 블록을 보게 되면은 소송 진행 중 당사자 진술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분리해서 한 이유가 이 사실관계에 나타나는 것들이 두 번째 당사자 진술에서 현출이 됐는지를 체크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블록을 나눈 거예요. 시험장에서 이런 50점짜리 풀 때는 이렇게 메모를 하셔야 돼요. 그 각자가 알아서 정리하고 당사자 진술을 핵심적인 메모만 딱딱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리적으로 저희들은 판단됐지만 그게 진술이 들어있느냐를 체크하고 없으면 바로 위에서 지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실수가 없는데 그냥 그거 지우지 않고 항상 평면적으로만 이거를 그냥 문제집 있는 글자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함정에 다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게 메모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소멸시효 같은 문제가 오늘 됐다면은 또 좀 어려워지게 되면은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해서 막 갑이 진술을 한다든가 을병 진술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옳습니다 이런 얘기 한다든가 그 소멸시효 기간이 5년짜리입니다라는 주장이 막 섞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은 기산점이 주요 사실이 아니냐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소멸시효인 경우에는 주요 사실이고 취득시효인 경우는 뭐 간접 사실이다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거는 이거는 주요 사실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막 섞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 문제는 비교적 그 점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게끔 만들었지만 실제 시험에 나올 때는 이렇게 만약 이런 형태로 나온다면은 그걸 좀 꼬아서 내면 상당히 어려워질 거예요. 그거는 좀 하면서 구체적인 예들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모의고사 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복기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메모도 한번 해보고 이런 메모 없이 그냥 문제 보면 굉장히 실수하기 쉽거든요. 그러면 여기 문제를 풀고 나면 느낀 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민사 소위 말하는 복합 사례형이라는 문제를 이런 점에서만 조심하면 된다. 그럼 나머지 남는 게 뭡니까? 실체법적인 지식밖에 안 나와요 여기서. 213조에서 말하는 점유가 간접 점유가 포함되지 않는다. 유치권은 내가 걔가 무단임대하면 소멸 청구할 수 있구나. 이거 법조문에 있는 건데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담보권을 권리 행사하게 되면 그게 소멸시효 중대사유가 아닌 거구나. 이런 것들이 다 실체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한번 계기로 한번 삼아 주십시오. 자, 두 번째가 두 번째 문제가 집행법하고 부동산 등기법의 문제가 이제는 꽤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자, 2문의 1번 문제였는데 이거는 신축 건물이 간단합니다. 이거는 뭐 굉장히 사안이 간단해서 이제 건물을 짓기로 하면서 A가 건축주고 B는 이제 건축업자예요. 편의상 이 사람 명의로 건축 명의는 이제 받아놓기로 하고 둘 다 합의하기로는 이 집은 A 거로 하자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B가 자기가 명의인 걸 이용해가지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 B의 채권자가 여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한 사건입니다. 가압류 이렇게 들어가면 여러분들 굉장히 이제 생각하는 게 이제 멈추잖아요. 가압류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그래서 A가 B를 상대로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구하고 국가를 상대로 해서는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이 가압류권자인 C에게는 가압류 말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자, 그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고, 자, 여러분 교재 없으시죠? 1649페이지 혹시 교재 갖고 계신 분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그거는 아주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그 사안은 한 3가지 정도 사안이 있기 때문에